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이자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그리움과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박정희 대통령. 그 찬란했던 번영의 시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곁에는 항상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구미 땅에서 나고 자란 아끼는 후배이자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겼던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이었습니다. 보안사령관과 건설부 장관을 거쳐 중앙정보부 수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는 유신 정권의 실질적인 이임자이자 대통령이 누구보다 깊이 신뢰했던 숭직한 신복이었습니다. 바로 김재규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김재규는 1926년 4월 17일 경상북도 선산군 지금의 구미에서 태어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동양 사람이었던 그는 유년 시절부터 박정희와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김재규가 처음 선택한 길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안동 농림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을 다녀온 뒤 김천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당시 그는 학생들에게 공포의 대상, 이른바 호랑이 선생님으로 통했습니다. 유도 유단자이자 체육교사였던 그는 흐트러진 자세나 부정한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대쪽 같은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엄격함 뒤에는 제자들조차 몰랐던 따뜻한 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 모두가 가난했던 그 시절, 제자들은 끼니는커녕 수업료를 내지 못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재규는 그런 제자들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이 돈 때문에 책을 덮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박봉을 쪼개 제자들의 밀린 수업료를 몰래 대신 내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존심을 다칠까 염려해 본인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며 복도에서 마주친 제자에게 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왜 자꾸 고개를 숙이고 다니나? 공부는 때가 있는 법이다. 집안일 걱정 말고 학교 열심히 나와라. 알겠나? 이 따뜻한 마음은 훗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는 가장 무서웠지만 그 누구보다도 깊이 사랑했던 스승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혼란은 그를 교단에 머물게 두지 않았습니다. 조국이 분단되고 군대가 창설되자 그는 북방경비사관학교, 즉 훗날의 육군사관학교 6기로 입교하며 군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때 그의 동기 중에는 훗날 악연으로 얽히게 될 김참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6기 동기생이었던 박정희였습니다. 당시 9살이나 많았던 박정희는 만주에서 장교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고 고향 후배인 김재규를 특별히 챙겼습니다. 김재규 역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박정희를 친형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한 동기 관계를 넘어 대한민국 권력 지형을 뒤흔드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군사정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준장이었던 김재규는 제5사단장으로 재임 중이었지만 정변 당일 병력을 출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혁명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혁명 분자로 몰려 후데타 세력에 의해 구금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김재규가 갇혀있다는 보고를 받은 박정희는 즉시 사람을 보내 호통을 쳤습니다. 김재규는 내가 잘 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당장 풀어줘라. 혁명의 주체 세력이 아니었음에도 김재규가 훗날 박정희 정권의 핵심 실세로 떠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권력을 잡은 후 그를 단순히 풀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요직에 중용했습니다. 호남 비료사장, 육광부 사령관, 보안사령관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했고 박 대통령은 수시로 그의 부대를 방문해 막걸리를 나누며 각별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김재규는 박정희의 그림자가 되어갔습니다. 특히 1964년 6.3 사태 당시 계엄군 사령관으로서 시위를 진압할 때 그는 강경한 진압보다는 학생들을 설득하려 노력했고
학생들의 애국심은 인정해줘야 한다며 박정희에게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김재규는 무조건적인 복종보다는 나름의 정세 판단과 온건한 성향을 지닌 인물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통령 암살자로만 기억하는 김재규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능한 행정가로서의 면모입니다. 1974년 제13대 건설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재규는 중동 건설부 현장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 보고를 받는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중동의 열사의 사막으로 직접 나라가 현장을 누볐고 근로자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당시의 기록과 증언들을 보면 그는 매우 합리적이고 청렴한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는 엄격했지만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고 업무 추진력은 타의 추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김재규를 자네는 나의 분신이다 라고 부르며 아꼈습니다. 건설부 장관 시절의 성공은 그를 권력에 더 깊숙한 곳, 바로 남산으로 이끌었습니다. 1976년 12월 김재규는 제8대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됩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막강한 권력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는 김재규에게는 독배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을 통해 장기 집권을 꾀하고 있었고 이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은 날로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의 임무는 이러한 저항을 제압하고 정권을 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재규의 성향은 강경 진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평소 정보부는 공작 정치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올바른 판단을 돕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감된 민주인사들을 몰래 풀어주거나 가택연금을 완화해주는 등 나름의 유화책을 폈고 민주인사들과도 대화 채널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이후 남겨진 가족들을 남몰래 도왔다는 증언도 훗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건 노선은 권력 내부의 강경파 실세인 차지철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차지철은 대통령 경호실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국정을 쥐락펴락하던 강경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얼권을 일삼았고 국무위원들을 줄 세우고 군 인사에 개입했으며 심지어 중앙정보부의 고유 영역인 정보보고까지 가로채며 김재규를 압박했습니다. 정보부장이 그 사실을 모르냐며 대통령 앞에서 김재규를 면박주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사사건건 김재규의 보고를 약한 소리라며 묵살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의 태도였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박정희는 점차 차지철의 간언에 휘둘리기 시작했고 쓴소리를 하는 김재규를 멀리했습니다. 김재규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지병인 간질환이 악화되어 얼굴은 검게 변해갔고 신경쇠약 증세까지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여러 차례 사표를 내려고 했지만 박정희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놓아주지도 않으면서 신임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독재에 저항하는 거대한 시민항쟁, 이른바 부마항쟁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돌아온 김재규는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각계각층의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 단순히 불순분자의 선동이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김재규는 박정희에게 유화책을 건의하며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차지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도 죽였다. 우리가 100만, 200만 명 정도 탱크로 밀어버리는 게 무슨 문제냐. 신민당 놈들이 까불면 싹 쓸어버려야 한다. 그 순간 김재규는 차지철의 광기와 그 말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차가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훗날 법정에서 김재규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엇인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지 않으면 서울 한복판에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가 재현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종로구 궁정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차지철 검호실장, 김계원 비서실장이 참석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술잔이 돌고 가수 심수봉의 노래가 흘렀지만 분위기는 사화판 같았습니다. 이날도 박정희와 차지철은 김재규를 질책했습니다. 부산 사태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비판과 야당에 너무 무르다는 타박이 이어졌습니다. 정보부가 좀 무서워야지, 그래서야 되겠나. 박정희의 차가운 질책이 비수가 되어 김재규 가슴에 꽂혔습니다. 잠시 자리를 뜬 김재규는 자신의 집무실로 가서 권총을 챙겨 바지 주머니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박선호와 박흥주를 불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해치운다. 총소리가 나면 너희들은 경호원들을 처치해라. 그 후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온 김재규. 시각은 저녁 7시 40분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술잔을 비운 뒤 옆에 앉은 차지철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각하, 이따위 벌레 같은 놈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정치가 올바로 되겠습니까? 첫 번째 총탄이 차지철의 팔을 관통했습니다. 놀란 박정희가 무슨 짓이야? 라고 소리치는 순간 김재규는 다시 일어나 박정희의 가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대한민국의 절대 권력자, 18년간 철권 통치를 휘둘렀던 박정희가 쓰러졌습니다. 김재규는 다시 차지철을 향해 확인 사살을 했고 쓰러진 박정희의 머리에 마지막 탄환을 발사했습니다. 거사를 치른 김재규는 피 묻은 셔츠 차림으로 허겁지겁 안가를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에는 사건 현장 근처에 와 있던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차 안에서 외쳤습니다. 남산으로 가자. 즉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중앙정보부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보부로 가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사태를 장악하면 그의 계획대로 혁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정승화 총장이 유본으로 갑시다. 유본 벙커가 지휘하기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자 김재규는 순간적인 판단착오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차를 육군본부로 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결정적 패착이었습니다. 육군본부는 군부의 심장부였고 그곳에 도착한 김재규는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자신이 쏜 총성이 혁명의 신호탄이 되길 바랐지만 그는 그저 대통령 사살범으로 묶이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정보부로 갔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이 육본행 미스터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체포된 김재규는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 야망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한 부국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내 뒤에는 아무도 없다. 오직 나 혼자 결행했다. 그는 자신을 따랐던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책임을 혼자 지려 했습니다. 부하 박선호와 박흥주가 사형 선고를 받자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그를 반역자로 몰아세웠고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사형 집행 날짜가 잡혔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1980년 5월 24일 사건이 일어난 지 7개월 만에 김재규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하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54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재규 부장의 죽음 이후 남겨진 가족들의 삶은 역사의 거센 파도 속에 휩쓸려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형 집행 이틀 전 마지막 면회에서 아들을 마주한 어머니 권유불 씨는 나라님을 돌아가시게 했으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며 담담히 이별을 구했습니다. 오열하는 다른 자식들에게도 오빠는 결코 허튼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
분명 충신으로 눈을 감았을 것이라며 아들의 진심을 끝까지 믿어주었습니다. 기이하게도 어머니는 그로부터 21년 뒤 아들이 거사를 치렀던 날과 같은 10월 26일에 9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며 아들과의 인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본부인 김영희 씨와 외동딸 수영 씨의 삶 또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신분부의 탄압과 감시 속에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이들은 은둔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딸이 있는 미국으로 가길 간절히 원했으나 정권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겨우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생활이 극보로 궁핍해진 상황에서도 그녀의 성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의 도움으로 마련한 작은 돈으로 남편의 명령을 따르다 희생된 부하 직원들의 자녀들을 남몰래 도왔습니다. 당시 의전과장이었던 박선호의 자녀들은 김영희 씨의 지원 덕분에 학업을 마칠 수 있었고 이후 다른 길을 선택하며 신앙 속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반면 김재규와 인연을 맺었던 장정희 씨와 그 사이의 두 아들의 삶은 한층 더 참혹했습니다. 신분부는 김재규를 도덕적으로 흠집내기 위해 이들의 관계를 악의적으로 부각했고 이들이 살던 집조차 빼앗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장정희는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한 채 자존심 하나로 버티며 황폐한 집에서 비운의 삶을 살다 2008년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며 파견직 운전사로 생계를 꾸리던 큰아들의 고단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자 당국이 이들을 임대 아파트로 이주시키며 겨우 길거리에 나왔던 신세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머물던 공간은 마치 1980년대에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었다고 당시 관계자들은 회상합니다. 김재규가 생전에 각별히 아꼈던 남동생 한규 씨 역시 신군부의 모진 고문 끝에 전 재산을 빼앗기고 수도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형님이 거사 보름 전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고 군인 출신이 정치를 독점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 같은 민간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끌어주기를 바랐던 것이 형님의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2020년, 김재규의 여동생 정숙 씨는 영화 속 오빠의 모습이 실제 차분하고 자상한 성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재판이 불법적인 개입 속에 불공정하게 치러졌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원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유족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반역자로 또 누군가에게는 독재의 사슬을 끊어낸 의사로 평가받는 김재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날 밤 그가 당긴 방아쇠가 대한민국 현대사를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급선을 시켰다는 점입니다. 박정희라는 거대한 거목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국민의 자유를 향한 신념 사이에서 고독하게 갈등했던 남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상관과 조국 사이에서 어떤 답을 찾으려 했던 것일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극적인 시대를 온몸으로 관통하며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김재규, 그리고 그가 떠난 뒤 남겨진 이들의 아픈 역사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